메이드 인 코리아, 한때 세계가 신뢰했던 문장이죠. 자동차, 조선, 그리고 반도체까지 한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은 여전히 힘을 가질까요?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이 오래된 확신은 과연 아직도 유효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한국 경제는 여전히 화려합니다. 수출은 지금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고 세계 경제 규모는 13위에 올라 있죠.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와 석유화학 같은 화려한 이름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라 믿고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1%에서 최근 25%로 추락했고 같은 기간 일자리도 40만 개 넘게 사라졌습니다. 한때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던 조선과 자동차는 구조조정의 상징이 되었고 석유화학은 중국과 중동의 공세에 밀려 역대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공장으로 향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공장이 빠져나간 지방 도시는 인구마저 줄었고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하게 들리고 있죠. 언론은 일시적 침체라 말하고 정치권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공허한 약속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제조업 사업체만 약 5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결과 GDP 비중은 떨어지고 고용은 무너졌으며 산업 경쟁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한국 제조업, 그 화려한 간판 뒤에서는 지금 뼈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은 언제나 제조업이었죠. 1960년대 아무 기반도 없던 나라에 세워진 포항제철은 산업화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1970년 착공한 포항제철소는 불과 3년 만인 73년 7월 첫 쇳물을 쏟아내면서 그 순간은 단순한 가동이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농업국이 아님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 장면이었고 포항의 뜨거운 용광로는 한국 산업화의 도화선이라 불렸습니다. 울산의 현대조선소도 같은 길을 가게 되죠. 1972년 첫 삽을 뜬 지 불과 2년 만에 조선소 완공과 함께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인도하며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완성한 전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는 곧 세계 조선업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되었죠. 맨 땅에서 시작된 공장은 곧 세계 최대 조선소로 성장했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새벽마다 불꽃을 튀기던 현장은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다 위를 가른 거대한 유조선은 한국인의 자신감이자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시대의 구호였습니다. 90년대 제조업은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동차는 연간 생산 100만 대를 돌파하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고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이었죠.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64K DRAM 개발을 기점으로 도약했고 이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18%로 10년 연속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석유화학 또한 세계 5위권 생산국 반열에 오르며 수출의 든든한 축이 되었죠. 2000년대의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뼈대였습니다. 2010년 기준 제조업은 한국 GDP의 약 30%를 차지했고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했죠. 제조업의 이러한 힘은 한국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강국으로 끌어올렸고 세계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장을 신뢰의 보증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제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한국 사회의 중산층을 만들어냈죠. 공장 굴뚝에서 솟아오른 연기는 성장과 희망 그 자체였고 그 시절 대한민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한 간판을 걸고 있었지만 그 안의 기반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 말해주고 있었죠. 불 꺼진 조선소, 멈춰선 조립 라인, 가동을 멈춘 화학 설비. 한때 수만 명이 몰려들던 공장들은 이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한국 제조업 위기의 신호였고 곧 대표 산업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은 2015년 이후 한국 제조업 위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조선소들이 시장을 잠식했고 한국이 승부수를 던졌던 해양 플랜트 사업은 잇따라 실패하며 수십조 원의 손실을 남겼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형 조선소들은 줄줄이 큰 손실을 기록했고 군산과 거제의 조선소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청 협력업체들까지 연쇄 도산하면서 지역 경제는 급속히 붕괴되었죠. 한때 조선업의 도시라 불리던 군산은 인구가 줄고 상권이 사라졌으며 거제 역시 실직과 이탈로 지역 공동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조선업의 위기는 산업을 넘어 도시 전체를 무너뜨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까지 대부분 중국과 겹쳐 있죠. 과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저품질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도 한국을 따라잡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추월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제조업 전체가 중국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은 한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저렴한 인건비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죠. 조선업만 해도 중국은 자국 국영선사에 발주를 몰아주며 2023년 신규 선박 수주량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조선소가 일감을 잃지 않도록 직접 발주를 조정했고 은행은 국책금융으로 자금을 뒷받침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저가 공세로 시장 점유율을 넓혔고 적자가 나더라도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같은 불황 속에서도 한국은 시장 논리에 맡겼고 중국은 국가 전략으로 방어했습니다. 이 차이가 조선업 경쟁력의 격차를 결정지은 본질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큰 균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의 철수는 판매 부진, 높은 인건비, 본사의 구조조정 방침이 겹쳐 내려진 결정이었지만 그 여파는 단순한 기업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공장의 폐쇄가 수천 명의 해고, 수백 개 협력업체의 도산,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졌죠. 지역 전체 고용, 소비, 인구 구조를 뒤흔든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군산항 공장에 그치지 않았고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변곡점에 서 있었죠. 한국이 내연기관에 머무는 동안 세계 시장은 빠르게 전기차로 이동했습니다. 테슬라는 혁명을 이끌었고 중국 BYD는 정부 보조금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했죠. 중국은 전기차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고 2015년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서는 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 전기차 보급에는 막대한 보조금이 쏟아졌죠. 2025년까지 자동차 구매 보조금만 약 3,420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이며 노후차 교체 지원과 전기차 세금 감면이 핵심이었습니다. 지원은 단순한 보조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자재에서 배터리, 완성차까지 국가 차원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고 국책금융이 기업을 끝까지 떠받쳤습니다. 조선업이 발주와 수주 안정화를 위한 국책금융을 받았다면 자동차 산업의 금융 지원은 달랐죠. 위기에 빠진 전기차 기업에는 직접 자본과 대출이 투입됐고 배터리 같은 핵심 분야에는 대규모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그 결과 안우이성 허페이 공업단지에서는 니오가 17개월 만에 대규모 공장을 완공하는 일이 벌어졌죠. 민간 기업의 성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국가 전략 그 자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증설로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됐고 2023년에는 업계 스스로 역대 최악의 불황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국내 NCC 평균 가동률은 70%대까지 떨어졌고 일부 설비는 이미 멈춰섰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 구조였죠. 한국은 정유와 에틸렌 같은 기초 소재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기초 소재 중심 체제에 고착돼 있었습니다. 이 취약성은 지역 경제에도 파장을 미쳤습니다. 여수, 울산, 대산 같은 석유화학 단지는 활기를 잃었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제 채널에도 언급한 여천 NCC는 적자와 금융 부담에 시달리며 나프타 분해 설비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를 한국 석유화학 역사상 공식적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이제 산업 전체가 체질 개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단순한 불황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석유화학 생산국으로 올라섰고 에틸렌 생산 능력만 한국의 4배가 넘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고 여기에 글로벌 규제라는 또 다른 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탄소국경 조정제와 아리백, ESG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기초소재 중심의 한국 석유화학은 탄소 배출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바이오 플라스틱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석유 기반 기초 소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반도체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2위를 지켜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힘은 메모리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지만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미국의 인텔과 엔비디아, 대만의 TSMC가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이 불균형은 곧 한국 반도체의 치명적 약점이 되었는데 2023년 글로벌 경기 둔화와 IT 수요 감소로 메모리 가격이 폭락하자 그 약점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고 하이닉스 역시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었죠. 특히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한국은 메모리에 갇혀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AI와 전기차,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메모리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도체 산업 국책 펀드를 조성해 지금까지 약 3,440억 위안을 투입했고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쪽을 동시에 키웠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YMTC가 3D 낸드를 개발하며 국가 지원 속에 단숨에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었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신규 공장 8곳 이상을 유치했습니다. 물론 좀비 팹이라 불린 실패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이 얼마나 속도와 규모를 중시하는 국가 전략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는 시장 논리에 갇혀 있었고 중국 반도체는 국가 전략 위에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2위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사실상 한쪽 날개로만 버텨온 기형적 산업 구조가 숨어 있었던 거죠. 조선에서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까지 산업 하나하나의 균열은 결국 한국 제조업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한국 제조업,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강국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오래전에 금이 간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제조업의 흔들림은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회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군산과 거제, 울산과 여수 같은 공업도시는 공장 가동이 멈추자 활력을 잃었고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었죠. 젊은 층이 떠난 자리는 고령화된 노동력과 텅 빈 상권이 남았고 공장 굴뚝이 꺼진 순간 도시의 생명줄도 함께 끊겼습니다. 노동시장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제조업은 청년들에게 가장 확실한 삶의 발판이었지만 이제는 깊이 직종이 되었고 현재 그 자리를 메운 건 외국인 노동자였죠. 2025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 중 약 45%가 제조업과 광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특히 중소 제조업 현장은 한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장을 돌리기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숙련공들이 은퇴해도 기술을 잇는 세대는 보이지 않았고 기술 단절은 곧 산업의 수명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제조업을 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장이라 이야기하면 3D 업종으로 낙인 찍혔고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려 합니다.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은 높지만 지방의 공장들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재의 쏠림입니다. 한국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로 향하고 있지만 중국의 최고 인재들은 컴퓨터 공학, IT, 엔지니어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천인 계획 같은 파격적 정책으로 해외 인재까지 끌어들이며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제조업의 인력난만 겪는 게 아니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핵심 인재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조사에서 한국은 AI 인재 유출 순위 4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길러낸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 빈자리를 메울 세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은 내부에서는 제조업을 외면하고 외부로는 인재를 잃어버리는 이중의 위기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제조업 쇠퇴를 겪었지만 그 과정은 비교적 완만했죠. 미국의 경우 제조업 고용 비중은 현재 8% 수준에 불과하지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며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했고 제조기업의 84%가 매년 약 10조 원 규모의 스마트 제조 투자 계획을 실행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조업은 무너졌지만 빈자리를 대신할 산업은 없었습니다.
금융, IT, 플랫폼 산업이 성장했지만 일자리 창출력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양극화에 빠졌고 중산층은 붕괴 위기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는 곧 제조업 없는 성장의 대가였죠. 그렇다고 미래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 제조업이 여전히 강점을 가진 분야도 있고 앞으로의 전환 속에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차 산업입니다. 한국은 연간 40만 대 이상을 생산하며 세계 10위권 전기차 생산국으로 올라섰고 생산 차량의 65%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2024년 세계 전기차 시장은 1,700만 대를 넘어서며 전체 자동차 판매의 20% 이상을 차지했지만 주도권은 중국과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점유율 1위는 중국의 BYD가 약 22%를 차지했고 테슬라는 약 1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양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격차는 여전히 커서 양적 성장은 보여줬지만 질적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도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때는 세계가 신뢰한 문장이었고 그 뒤에는 언제나 제조업이 있었습니다. 포항의 용광로에서 솟구치던 불꽃, 울산 바다 위를 가르던 거대한 유조선, 반도체의 작은 칩에 담긴 거대한 자신감, 그것이 한국의 힘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불꽃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도시를 무너뜨렸고 자동차는 변곡점 앞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구조조정의 문턱에 걸쳐 있고 반도체마저 기형적 구조라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강국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걸려 있지만 그 뒤에서 뼈대는 이미 금이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일으켜 세운 기둥이었고 중산층을 만든 기반이었으며 세대를 잇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질 때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AI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같은 새로운 불씨는 여전히 한국 제조업 안에 숨쉬고 있지만 그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중국처럼 모든 산업을 돈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면 한국은 아직 우위를 가진 고부가 가치 분야에 전략적으로 자원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인재와 기술을 몰아넣을 수 있는 교육, 정책적 유인까지 뒤따라야 합니다. 이 분야를 나오면 의사보다 더 대우받는다는 말이 현실이 될 만큼의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정부는 해당 산업의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고 끝까지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법적인 기술 유출을 막는 일이죠. 산업의 생명줄은 기술인데 그 기술이 빠져나간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 제조업 과거의 기적을 만든 그 이름은 지금 무너져가는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망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살려낸다 면 다시 기적을 만드는 불꽃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